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강문성입니다. 오늘은 저희 PK21에서 아주 통상 분야의 훌륭한 전문가를 모시고, 미중 무역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신 정철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국제무역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하셨고요. 미시간 대학은 국제무역으로 아주 널리 알려진 대학이죠. 네, 그리고 저는 어, 강의대학이거든요. 네네, 나중에 주요 경력을 보시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제 부원장과 원장 직무대행까지 하셨고요. 이전에도 무역통상본부장이나 이제 아시아 태평양 실장, 에이펙 연구 컨소시엄 사무국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하시고 나서는 바로 이제 미국 조지아 공대 경제학부 조교수로도 6년 정도 계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부 자문을 여러 번 하셨는데, 산업부 통상자문관 경력도 있으시고,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통상과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정책 연구를 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오늘 강의를 해 주실 분야는 미중 무역 전쟁의 종착지, 디커플링, 여기 퀘션 마크가 붙어 있긴 한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진행되어 온 미중 무역 전쟁이 마지막 끝은 어떤 형태로 될 것인지, 아주 중요한 그런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정철 박사님 모시고 재밌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로 정철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분한 인트로덕션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강문성 교수님이나 우리 박성호 교수님 다 이쪽 분야에서 워낙 잘 아시는 대가분들이신데, 제가 조금 최근 것들 업데이트 해가지고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지금 제가 이제 연구년 중인데 또 고려대학교에서 저를 잘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코로나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 미중 무역 전쟁, 사실 영어로 하는 게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The End Game of the U.S.-China Trade War. 사실 디커플링이라는 게 최근에는 가장 이 통상 쪽에서 꼭 통상뿐만 아니라 사실상 통상 외에도 안보라든가 외교, 다양한 어떤 국가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중간에라도 질문이 있거나 생각이 다르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일단 간단하게 그냥 미중 무역 전쟁의 경과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글로벌 가치 사슬과의 연관성,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글로벌 통상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국 수출에 대한 거 잠깐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디커플링의 어떤 경제 영향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의 대응 방안, 이런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중 무역 전쟁인데요.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무역 마찰이라는 게 이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018년 트럼프 정부 기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 말 2019년 초까지는 약간 협상하고 휴전하는 기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협상이 결렬된 상태와 그다음에 휴전이 있다가
확전됐고 이후에 이제 그 1차 그 무역 합의가 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 와중에 어쨌든 관세가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그 관세를 인상하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물론 특별한 어떤 상품에 대해서나 뭐 이런 경우 외에는 잘 없었는데, 이런 어떤 그 대규모의 관세 부과하는 그런 상황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발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 배경에 보면 사실 85년 이후에 미국의 대중무역 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점이 일단 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배경과 실질적인 본질이 어디 있는가는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디커플링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미중 무역 분쟁 가운데서도 초창기부터 우리가 무역 불균형 해소, 이게 사실은 그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패권 경쟁이다. 기술과 또 안보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공공의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또 미국 무역 수지에서 뭐 중국이 차지한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고 계속해서 그 중국의 비중이 늘어났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토 돈 앤 핸슨이 이제 몇 개의 그 페이퍼들을 뭐 AI라든가 그 몇 개 페이퍼들을 갖다가 이제 내면서 사실 굉장히 이제 좀 논란이 되기도 하고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건데,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과거에는 예를 들면 1980년대에 뭐 미국의 어떤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숙련 기술, 그러니까 숙련 노동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커진다. 그러니까 이제 불평등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비난받았던, 지목된 게 이제 무역 때문이다, 또는 이제 중국이 세계 경제에 이렇게 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때 결론은 뭐 스킬 바이어스 테크니컬 프로그레스가 더 큰 영향을 줬다. 왜냐하면 미국이 미국 내에서 이러한 그 무역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전체의 어떤 그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트레이드의 역할은 그렇게 클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그 중국의 임포트 페네트레이션 레이시오가 지속적으로 올라갔고, 미국 내에서 거기에 비해서 미국의 그 제조업 고용, 이제 전체 인구에서 제조업 고용 비중이, 그러니까 비율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수입이 미국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근데 이 노동시장이나 이 잡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실 이번 정부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일자리 무슨 현황판까지 만들 정도로 일자리 창출하고 뭐 이러는 거에 굉장히 그 방점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결국 국내 정치에서 결국 유권자들을 모으고 자기들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일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경제적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게 하는 그런 그 어떤 그걸 촉발시키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경제학자분들 중에도. 근데 이건 뭐 잘 아시는 그 엘리펀트 커브인데요. 사실 그 이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화가 계속 진전이 되면서 이제 인컴 그 소득이 늘어나고, 그와 함께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불평등도 또 커졌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사실 그 emerging country, 신흥 개도국들에는 좀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긴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결국 여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그 미국이라든가 그 선진국들의 어떤 그 아래층, 하위 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그 세계화가 오히려 그러니까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인컴이 좀 더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불평등 관련된 건 제가 몇 가지 슬라이드를 나중에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 그런 부분. 근데 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제 선진국들의 제조업 고용을 보여주는데 1980년대 이후에 뭐 한국까지 포함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조업 고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에서 그랬는데 물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그 침투율이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이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관계가 있겠지만 이건 단지 미국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그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갖다가 이제 좀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2018년에 그 부과된 관세 이제 뭐 2,500억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계속 더 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뭐 위협했던 협박했던 것이 한 3,000억 달러 정도 가까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2018년 기준으로 수입하는 금액이 약 뭐 5,390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실탄이 있었던 것이고,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거의 1,2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응을 계속 1대1로 대응을 하다가 뭐 그 계속해서 대응하기에는 그 더 이상 자기들이 그러니까 수입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사실 무역 분쟁 직전에 그 평균 관세율,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평균 관세율이 약 2%에서 3% 사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그 평균 관세율도 약 3%, 3.1%였는데 이제 이게 그 무역 분쟁이 지속되면서 거의 25% 가까이 올라갔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뭐 8% 이하였다가 거의 25%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그 역사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약 70년 전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평균 관세율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개혁 개방이 이제 되고 막 본격적으로 되는 그런 시기를 전후한 10년대 중후반 정도에 갖고 있었던 관세율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관세율을 후퇴하면서 이런 그 관세 전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사실은 이게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랍빈스트라라고 미국에 있는 그 산타바바라 데이비스 UC 데이비스에 있는 교수가 이제 썼던 How Costly is Protectionism이라는 논문에 보시면 그 1985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상 업종이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데어리, 그다음에 뭐 철강, 설탕, 섬유 및 의류 등이 있는데 그 당시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그 데드웨일러스, 뭐 한국말로는 뭐 사중 손실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러는데 그게 약 연간 12억 달러 내지 34억 달러 정도 된다. 근데 당시 미국 GDP가 약 뭐 4조 달러 정도 되니까 그거에 약 0.03%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지 않냐라는 건데요. 결국 이 데드웨일 로스라는 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디맨드 앤 서플라이 커브를 보시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 트레이드 상황에서 월드 프라이스였다가 국내 가격이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PW에서 PW 플러스 T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컨슈머 서플러스가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지는 게 이제 굉장히 큰데 그 반면에 이제 도메스틱 서플라이어들은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국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뭐 정부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통해서 그 테러 레버니를 갖다가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소비자들로부터 그 국내나 또는 정부로의 어떤 그 트랜스퍼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들까지 다 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이제 물론 데드웨이 로스 자체는 작지만 물론 그리고 국내 생산자라든가 그 정부가 받는 그 테러 레버뉴가 뭐 국내에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부분들은 뭐 국내에 남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겪는 그런 피해는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전쟁의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 결국 이게 미국의 소비자들이 부담한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그 NBR 페이퍼들이 한 2개 있는데요. 그 메리 아미티하고 스티븐 레딩 그리고 데이비드 와인스타인 같은 경우에 The Impact of the 2018 Trade War on U.S. Prices and Welfare라는 논문을 통해서 관세 비용이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 패스트루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일단 관세로 인해서 수입 가격이 올라갔고 또 관세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경쟁이 약화되면서 결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가격도 약 1%포인트 정도 올라간다. 이게 결국 그 따져보면 미국의 매월 약 14억 달러에 해당하는 실질 소득 감소를 야기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어바움이라든가 페니 골드버그라든가 케네디 앤 컨델월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그 미국 수입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산했는데 The Return to Protectionism이라는 논문인데요. 그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그 임포트가 약 32% 정도 감소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다른 나라들의 어떤 보복 관세로 인해서 미국 수출도 약 11% 정도 감소했고 이거를 이제 후세 효과를 추정해 봤을 때 연간 약 78억 달러 정도의 그 손해가 발생한다. 미국에서. 결국 그 소비자 후생은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 컨슈머 서플러스는 약 688억 달러가 떨어지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국내의 어떤 그 도메스틱 서플라이어들이 약 610억 달러 정도 이익을 보지만 결국은 이 손해가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그 트럼프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가 미국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지역별로 영향을 주는데 결국 이 미국이 그 관세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복을 하기 위해서 EU 같은 경우에는 그 미드웨스트, 그 중서부 지역이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뭐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되는데 왜냐면 스윙 스테이트라 그래가지고 뭐 다른 데들은 늘 비슷하게 가는 곳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미드웨스트가 항상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서부 지역의 어떤 그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이제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농업 특히 이제 그 미국 농산물 특히 대두 같은 경우에 미국으로부터 크게 그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오히려 중국이 그 대두의 그 수입처를 미국으로부터 브라질 같은 곳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그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그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서 그 미국 정부라든가 그 백악관의 어떤 정치적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도록 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트럼프 말기에 그 미중 무역 합의가 됐고 사실 2020 작년 초에 그 이제 합의 내용이 다 발표가 되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보면 물론 작년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악화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역이 많이 감소했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2천억 달러 정도 그 미국으로부터 이제 2017년 기준으로 좀 더 많이 중국이 미국에서 사주겠다고 했던 약속이 있는데 실제로 1년 동안 해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뭐 그 중국의 수입 기준이나 미국의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조금씩 이제 수치가 다르긴 하지만 그 목표치에 비해서
60%가 안 되는 수준으로밖에 못했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미중 간의 어떤 그 무역 협상이 뭐 곧 하겠다는 얘기는 있지만 벌써 지금 바이든이 그 집권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높은 그 우선순위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뭐 그동안 별로 그렇게 큰 뉴스도 별로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미중 간의 어떤 그 무역 전쟁이라는 게 관세 전쟁을 이미 넘어섰고 이것만 가지고는 어차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건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고 어차피 이게 그 당시에 1단계 결국 그냥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상품 더 사주는 거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딴 데서 살 거 미국에서 사주거나 또는 이제 나중에 살 것도 미리 땡겨서 살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쉬운 건데 결국 어려운 거는 2단계 지재권 문제라든가 뭐 보조금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에 대한 무역 협상은 시작도 제대로 못해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 해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합의가 되고 이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그 전쟁이 어느 정도 그 뭐 마무리되거나 봉합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텐데 결국 그거는 시작도 못 해본 거고 이것만 갖고는 결국 쉽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상태로 놔둔 것이 아닌가. 물론 뭐 조만간 미중 간의 어떤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부분들을 플러스 그 2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아마 쉽게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매겼는데 결국 그 부담은 누가 졌느냐? 뭐 미국 소비자 또는 미국의 그 노동자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줬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뭐 가격 인상과 뭐 이런 거에 따른 그 소비자 후생의 변화,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산업 생산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공급망, 그 글로벌 가치 사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촘촘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앞으로 이거를 쏴도 결국 뒤쪽에 있는 그 미국의 노동자라든가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보시면 약 2000년과 2017년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중국의 사이즈가 그 이 빵이 큰 게 그만큼 이제 영향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스트럭처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건데 여기에 지금 그 중국이 훨씬 더 커지고 그만큼 영향력이 커졌다. 여기 이제 독일 뭐 2000년만 해도 뭐 일본, 그 미국 이런 식이었다면 2017년 됐을 땐 여전히 독일, 중국, 미국 이런 식인데 중국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보시면 그 GBC 참여에 있어서의 어떤 중국의 사이즈가 너무나 커졌다. 특히 이제 디벨로핑 컨트리들 이머징 이코노미들 중에서는 굉장히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형성됐다. 사실 한때는 중국 사람들 만나면 그래요. 막 이제 어딜 가든 막 그 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만 만나면 하는 얘기가 야 중국 너네가 우리의 넘버원 트레이딩 파트너다. 근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거의 뭐 백몇십 개 나라들이 중국이 넘버원 트레이딩 파트너가 이미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임프레시브하지 않고 그만큼 그 중국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사실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했을 때 그 IMF 무역 통계 DB에 속해 있는 국가의 80% 이상이 미국과 더 많이 교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미국하고 더 많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빨간색이 중국이랑 더 많이 하는 데인데요. 거의 뭐 비교가 안 됐죠. 근데 2018년이 되면 이 DB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가 198개국인데 그중에 3분의 2 이상인 128개국이 중국과 교육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미국보다. 그래서
이런 그 sea of change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변화, 엄청난 변화가 발생을 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 세계화가 막 진전이 되면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 잠깐만요. 엄청나게 급증을 했거든요, 사실. 그 1990년대에 엄청나게 급증을 했고, 근데 이제 2008년 글로벌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좀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다가 2012년 이후에는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의 그 참여도를 봤을 때 2001년부터 2008년까지만 해도 약 3.9%포인트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2년부터 15년까지만 봐도 약 0.7%포인트 떨어지는 그런 그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전방 참여 그리고 개도국은 후방 참여가 많이 감소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후방 참여가 많이 떨어졌다는 걸 볼 수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중국, 독일 등이 거점과 역할을 했다. 라는 그건 여전히 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때가 이제 이렇게 상당히 많이 그 정체되거나 이제 둔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글로벌 가치 사슬 확산세가 많이 정체가 되고 뭐 둔화되고 약화되고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순한 요인인데요. 결국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유럽의 피스컬 크라이시스라든가 또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는 역할, 그다음에 특히 투자가 많이 좀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밸류 체인의 그 확산세가 정체가 되는 요인이다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무역의 소득 탄력성이 좀 둔화된다. 왼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대규모 통상협정의 부재. 그러니까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까지 이제 가트 체제에서 그 계속적으로 이제 통상협정을 많이 체결을 해왔는데, 1995년에 이제 WTO가 출범을 했는데 그 이후에 통상협정이 체결된 게 없어요, 사실. 그 특히 이제 DDA 같은 경우 2001년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뭐 사실상 그 failure, 실패한 걸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비해서 또 이제 나프타라든가 뭐 이런 그 대규모 지역무역 협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게 또 하나의 이유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통상 시장 규모가 정체,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든가 동유럽이 그 글로벌 그 통상 시스템에 합류하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 많이 확산되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보면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 많이 지역화, 로컬라이즈 되는 그런 추세가 있거든요. 사실 그 나프타를 좀 더 그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차원에서 했던 그 USMCA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 영내에서의 그 원산지 규정을 훨씬 더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영내 그 생산 비중이 훨씬 커야 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뭐 거기다가 뭐 그 레이버 그 노동 노동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간당 뭐 16달러 이상의 노동자가 몇 % 이상 포함이 되어야 그게 이제 그 영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런 그 영내에서의 그런 생산, 그리고 특히 미국 중심의 어떤 생산, 이런 걸 갖다가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나프타를 개정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GBC가 많이 지역화되고 있고, 그런데 동북아에서 특히 한중일 간의 분업 구조는 많이 약화됐다. 특히 영내에서의 무역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는
게 조금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중일의 세계무역 비중을 지난 20년간 보면 25.4%에서 37.5%로 확실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 20년간. 일본은 약 1.7배 정도 늘어났고 한국은 한 3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 중국이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공급망의 그 중심으로 진입하면서 사실 동북아를 좀 벗어나고 세계 각국과의 교역이 활성화됐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100몇십 개 나라의 그 넘버원 트레이딩 파트너가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북아에서의 분업 구조에 머물지 않고 훨씬 더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에게는 중국은 마치 그 regional darling이 된 거고 거기에 비하면 이제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한중일 역내 무역 비중이 그 역내 무역 비중이 이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이 약간 올라가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떨어지고 있고 이 중국의 그 trade share with Japan and Korea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크게 떨어졌죠. 거기에 비하면 뭐 한국이나 일본이 그 다른 두 나라하고의 그 교역하는 비중은 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보면 그 이렇게 두 나라, 그러니까 한 나라와 다른 두 나라를 보지 말고 각각 그 중국과 일본 뭐 또 그다음에 한국이 한국의 그 trade share with China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두 개 떨어지는 선이 다 중국과 한국이 일본하고 하는 그 무역에서의 비중, 그러니까 일본의 비중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무역에서 거기에 비해서 그 한국과 일본의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점점 올라갔다. 근데 이제 뭐 중국과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 비중은 그냥 계속 그냥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냥 유지하고 있다. 이런 그 특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그 경제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또 이 지역 내에서의 적인 이유, 여러 가지 적이거나 또는 뭐 국경 분쟁이라든가 영토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있으면서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웃소싱 방식이 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 그 제조업 아웃소싱 방식이 이제 지난 35년간에는 자체 생산에서 동일 지역 내 현지에서의 아웃소싱 또는 지역 인근 주 또는 그냥 미국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인접국 아니면 남미까지 했다가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아웃소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그 더 멀리까지 나가게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 이제 그동안 GVC가 계속 확대되고 확산됐을 때에는 어떤 최저 생산 비용이 있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운송 비용이라든가 그런 어떤 소통에 필요한 그 통신 이런 부분들이 훨씬 그런 비용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세계 어디든지 그리고 이 그 생산 단계를 굉장히 많이 나눠가 잘라 뭐 차법한다 그러죠. 그래서 나눠서 구분해 그러니까 띄어가지고서 어디서 생산을 하고 다 모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적시 공급 체계. 근데 이제 지금 그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어떤 그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그 불확실성이 커지고 외부 충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그 효율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 비용 효율성 위주의 가치 사슬을 새롭게 재편할 필요성이 생긴 거고 결국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가치 사슬을 만드는 게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
그 잠재적인 비용까지 내재화시키는 것들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결국 그것들 때문에 이러한 그 아웃소싱의 방식도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시면 이게 이제 무역하고 그다음에 그 생산 방식뿐만 아니라 사실 투자와 관련돼서 미국이라든가 그 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중국의 기술 패권에 대한 경계심이 확실히 커졌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이게 결국 GBC 재편 가속화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포르마 같은 경우에 2017년에 이미 발의를 시작해서 2020년에 발효를 시켰고, 화웨이라든가 뭐 GT 등 그 중국의 어떤 장비 업체 5G 장비 업체의 사용을 금지하는 그 국방수권법을 발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보라든가 그 군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비들인데, 이게 우리가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중국 업체들이 사실상 그냥 일반 민간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점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동맹국들 위주로 해서 그 공급을 받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뭐 EU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이 조금 그런 식으로 할 때도 어느 정도는 중국의 그 투자를 좀 잘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EU에서도 이런 경각심이 커지면서 그 FDI에 대한 선별검사 규정을 발의를 했고, 실제로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감시 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외환 및 외국무역법 개정을 통해서 이 중국의 어떤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경 간 M&A 추이가 나오는데요. 그 2017년 이전, 그다음에 2017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이전에는 건수로 봤을 때 약 7.8% 증가를 했고, 근데 이제 17년 이후에는 5.5% 감소를 했는데, 중국은 보시면 세계보다 훨씬 더 많이 건수가 늘어났었고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2017년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 근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훨씬 더 크고요. 사실 전 세계에 비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이제 큰 금액으로 그 M&A를 했었는데, 10년 이후에는 훨씬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론 중국 내에서 중국의 자본 유출 제한을 했지만 이런 선진국들의 어떤 중국의 M&A에 대해서 방지하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입법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의 투자,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EU에 대한 투자가 약 2016년 이후에 2016년 요때 거의 뭐 그 유럽에 대해서 410억 달러,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460억 달러 이렇게 피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 유럽은 약 210억 달러로 반 정도로 줄었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뭐 50억 달러 밑으로 확 거의 뭐 한 10,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가까이 떨어지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통계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미국 중 패권 경쟁과 그 글로벌 밸류체인 디커플링, 특히 기술하고 안보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요거와 연관돼서 나중에 산업 정책이 새롭게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어떤 그 경제 위기, 거기에서 이제 뭐 각 국가들이 많이 회복을 하고 있지만 그 회복하는 패스가 상당히 불균등하고, 거기에 따라서 불평등도 많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코로나19 이전부터도 이미 디지털 전환이 많이 되고 있었지만 그거로 인해서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고 디지털 무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이 뭐 전 세계에서는 한 나라일 뿐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경제적으로 가장 큰 나라고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미국의 통상 정책은 이제는 환경이라든가 노동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기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이제 한번 이 성장세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우리가 이걸 뉴노멀이라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한번 다시 떨어졌는데 이게 그 뉴노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원래의 그 추세선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노멀이 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떨어진 부분들도 다시 돌아가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거는 물론 코로나19가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달고 살아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그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이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커진 부분, 그 다음에 디커플링에 따른 어떤 그 재편이 결국은 사실 그냥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냥 단순한 그런 효율성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하는 데는 좀 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WTO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낙관적 시나리오, 뭐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라서 뭐 약 2020년에 국제 무역이 약 13% 또는 32% 감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약 5.3% 감소한 것밖에 안 됐고 오히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8%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주목하는 게 약 뭐 이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을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글로벌 트레이드 이게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 그 사이먼 에버넷이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약 2015년, 16년 그때 당시에 이미 이제 그 국제 무역이 어느 정도 약간 정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런 그 투자, 중국 투자에 대한 그 경계 이런 게 이제 2016년, 17년에 그랬고 또 그 오바마 행정부 때 2015년, 16년 이때부터 이미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를 위해서 입법 활동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를 했던 것들이 있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했던 그러한 그 무역법들 중에 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을 사실 활용한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균등 영향이라든가 회복, 이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인데요. 이 세계 교역이 2020년에 마이너스 5.3, 2021년에 8.0인데 실제로 이게 지금 이 아시아를 보시면 작년에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였습니다. 물론 0.3이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보면 계속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또 불평등 문제라는 것들이 또 중요한 어떤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1910년대, 20년대에 굉장히 이제 불평등 수준이 높았다면 이제 뭐 1970년대, 80년대 이때까지 들어오면서 불평등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요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불평등이 국내에서의 불평등도 있고 국가 간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2008년까지 보시면 이 국가 간 불평등은 좀 줄어들지만 국내에서의 불평등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에서의 불평등을 보시면 부의 불평등이죠. 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최근 90년대 이후에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여기 중산층이 글로벌 미들 클래스인데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부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고, 이게 이제 전망치인데 2050년까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상위 1%의 부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물론 뭐 상위 0.1%, 상위 0.01% 훨씬 그것들도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불평등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왜 문제냐 하면 이게 사실은 이런 불평등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1980년대 미국의 노동시장, 숙련 노동 대 비숙련 노동의 그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부분들. 근데 결국은 이게 세계화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무역 자유와 무역 투자 자유와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불평등이 더 가속화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훨씬 더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제조업 일자리 문제, 그리고 그 국내 정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은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런 보건 위험이라든가 그런 위기들이 있을 때, 그리고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결국은 그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지고, 그다음에 그 리커버리 패스가 불균등하기 때문에 결국 불평등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반세계화 또는 탈세계화,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여지가 이런 불평등의 증가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게 APEC에서도 약간 이제 그거 관련된 논의가 있어서 이제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EU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코로나 19에 따른 어떤 그 고용, 그러니까 그 임플로먼트 인컴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보면, 이게 사실 그 남녀 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특히 뭐 나이 든 분들은 모르겠지만 특히 16세에서 24세 아주 젊은 층에서는 그 여성 노동자들의 그 인컴 로스가 훨씬 더 크고, 그다음에 그 고용에서 이제 해직되는 그런 것들도 훨씬 비중이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이라는 게 단지 그냥 국가 간 또는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그룹 간의 그런 어떤 뭐 성별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업군이라든가 등등에 따라서 그런 그룹 간의 그 불평등이 훨씬 더 커지는 현상.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사실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그 정부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퍼블릭 캐피탈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퍼블릭 캐피탈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그 프라이빗 민간이 갖고 있는 그런 자본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결국 그 어떤 그 예산의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정책을 펴는데 제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몇 가지 챌린지들, 결국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그다음에 불평등 문제, 그게 이제 결국 레이버 마켓에 주는 영향이라든가, 네, 이런 그 불평등 문제가 또 그 다국적 기업, 멀티내셔널이랑 또 중소기업들 하고의 그런 차이, 그런 불평등도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또 있고요. 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로 다른 그룹에 있는 속해 있는 그런 그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이 더 이제 불평등 때문에 더 고통을 받거나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지원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인데, 교육이라든가 재교육 또는 그런 스킬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사실 각국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뭐 이거 다자무역 체제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WTO가 기능이 거의 뭐 안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협상 그 입법 이 부분은
DDA가 거의 이제 실패라고 보고요. 사실 이행이라든가 검토 이런 것들도 제대로 뭐 예전에 비해서 훨씬 느슨해졌고 분쟁 해결, 특히 그 상소기구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새로운 다자, 이제 WTO는 거의 끝났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뭐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새롭게 어떻게 개혁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역할을 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이 제약이 따른다. 특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물론 뭐 WTO를 다 자기들이 이제 뭐 사수하고 다자무역 체제, 그다음에 뭐 자유무역 이걸 하겠다고 공언은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고요. 미국은 지금 이 체제에서는 사실상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WTO를 활용은 하겠지만 과거처럼 거기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건 미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탈세계화라든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본격화되고 있고, 기업의 대응도 이런 부분을 인터널라이즈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이 지역 중심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안에서 특히 원산지의 중요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 저는 이제 그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메가 FTA가 많이 더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우리가 RCEP이 이제 설명을 하고 했지만 사실 CPTPP라든가 이런 문제들하고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글로벌 공급망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WTO 이커머스 협상 뭐 이런 것들 진행은 되고 있고, 또 디지털 관련된 디지털 뭐 대파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지금 싱가포르랑 하고 있는 디지털 협상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실제로 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런 어떤 그 정부 간의 협상이라든가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그 무역 규범, 통상 규범을 정립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늦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그 것들, 지정학적인 요인, 지경학적인 요인까지 포함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메가 FTA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가,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 환경 기후 변화,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 그다음에 뭐 가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되게 중시하면서 동맹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관계에서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참고로 그냥 분야별로 바이든노믹스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미국이 돌아왔다, America is back이라고 하는데, 바이든 정부는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때보다 오히려 중국과의 기술 안보 패권 경쟁을 훨씬 더 노골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과 그 리쇼링 정책을 이런 그 핵심적인 상품, 그 제품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뭐 의약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했는데, 결국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미국이 믿을 만한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그 공급망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WTO 개혁은 뭐 굉장히 롱샷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아태 지역 내에서의 어떤 그 북수간 협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새로운 형태, 그리고 그 CPTPP보다는 좀 더 그런 어떤 그 더 다른 그 동맹국, 뭐 거기에 이제 한국이 포함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돼서 확대된 버전으로 갈 가능성, 만약에 한다면. 근데 당분간은 아마 그 미국이 그 새로운 무역 협상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뭐 이거는 미중 무역 전쟁 영향 당연히 이제 세계적으로 별로 그 약 25% 관세 인상이 GDP에는 뭐 나쁘게 영향을 줄 거고, 특히 중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마이너스일 거고, 근데 이제 일부 나프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그 반사이익을 보는 데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여전히 뭐 미중은 굉장히 마이너스를 받을 거고,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무역 전환 효과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관세,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관세를 약 1%포인트 인상을 시키면 GDP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냐. 한국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이런,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1%포인트 관세를 다 올린다고 치면, 그런데 이 만약에 미중 간에만 관세를 1%포인트 인상을 시켰을 때 중국이라든가 미국은 당연히 마이너스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전환 관세로 인해서 플러스가 될 여지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 좀 우리가 그 미중 무역 전쟁이 막 한창일 때 저희가 이제 좀 추정을 해봤을 때 그런 그 조치에 따라서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뭐 1차에 4차까지 다 포함해서 해도 한국의 대미 수출이 약 1.3% 정도밖에 안 떨어지고요. 대중 수출 감소는 약 2.8%에 불과하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무역 전쟁, 그러니까 관세만 가지고 했을 때 그렇고, 만약에 이제 디커플링으로 갔을 때는 사실 좀 많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산업별로 봤을 때 보시면 뭐 미국에 대해서는 뭐 자동차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중국에 대해서는 컴퓨터, 광학기기 뭐 이런 부분에서의 수출 감소가 좀 클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커플링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인데요. 이 디커플링의 배경을 보시면 결국은 그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팔러시, 그 산업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 미국이라든가 선진국들은 이제 중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을 했고 훨씬 더 시장 경제 체제로 또 전환이 될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중국은 국가 중심의 어떤 자본주의로 발전을 하면서 중국 제조 2025라든가 기술 굴기, 반도체 굴기, 뭐 1대1로 뭐 중국 뭐 이런 것들로 선진국들을 이제 막 자극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선진국들도 같이 이제 뭐 공동으로 대응한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 그 트럼프 정부가 2017년에 그 백악관에서 발간한 그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SA를 보시면 미국, 그러니까 중국을 경쟁자, 그 rival, systemic rival로 규정을 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y challenge American power, influence, and interest, attempting to erode American security and prosperity. They are determined to make economies less free and less fair, to grow their militaries and to control information and data, to repress their societies and expand their influence.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하게 됐고, 사실 트럼프가 계속 막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작부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더 시리어스하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커플링이 이제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미국의 그 상무회의소가 올해 발간한 자료에 보면 그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특히 무역 채널로 봤을 때는 약 25% 정도 지금 관세로 인해서 미국 GDP가 약 1,900억 달러 정도 감소될 것이다. 약 2025년까지.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은 뭐 잡 로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economies of scale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R&D 예산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많이 상실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투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경계를 강화하고 그 투자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는 것뿐만 아니라 가는 것들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 중국에 대한 투자를 반으로 감축하면 미국이 기대할 수 있는 캐피탈 게인이 약 250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원타임으로 따졌을 때 미국 GDP가 한 5천억 달러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런 그 중국으로부터의 그 FDI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그런 것들이 다른 데로 나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경쟁력에 상당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력 이동도 상당히 많이 막고 있죠. 사실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 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관광이라든가 교육 피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미중 그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의 어떤 절반 수준으로 만약에 떨어졌을 때 그 미국의 서비스 수출이 약 15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의 그 흐름인데 결국은 미국의 생산성이라든가 혁신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에서의 어떤 벤처 캐피탈 투자라든가 이노베이션 컴피티션 이런 것들에서 다른 나라들에서,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경쟁으로 인해서 미국에만 불리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어떤 한 산업을 봤을 때,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을 보면 이런 인더스트리 레버뉴라든가 그다음에 그 글로벌 마켓 쉐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떨어지는 걸로 알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캐피탈 스펜딩,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의 어떤 그 일자리도 뭐 예를 들어 풀 디커플링을 하면 뭐 12만 4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야, thousands of jobs니까 이게 12만 4천만. 1억 2,400, 이건 좀 제가 볼 때 좀 1억 2,400만 12만 명이 너무 4천 많은데. 맞습니다. 사우던드. 네. 그렇죠? 100만이 아니니까. 네. 아무튼 하여튼 이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이게 근데 약 3년에서 5년에 걸친 그런 효과를 추정한 건데요. 만약에 이게 좀 장기화됐을 때는 그 양측 간의 그 긴장도 훨씬 더 커질 거고 비용도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U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디커플링 가능성에 대비해서 특히 이제 트레이드 디커플링 같은 경우에 서플라이 체인이라든가 크리티컬 인풋, 사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 반도체 뭐 배터리 뭐 이런 관련된 그런 그 대응을 하는 것들하고도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통상의 과제라고 제가 이제 보면 그 안보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그 팬데믹 이런 비경제적 요인에 외부적인 빈번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이 커진다. 그리고 이제 탈세 보호무역주의, 다자무역 체제 붕괴,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부재, 그리고 이제 디커플링에 따른 그런 GBC 재편, 이게 이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 결국 그게 아웃소싱의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쇼어링이라든가 니어쇼어링 쪽으로 움직이고, 그게 결국은 이제 지역화 하는 그 공급망의 지역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단지 그냥 가까운 지역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가치라든가 체제 이런 것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미중 간의 이런 패권 경쟁이 약간의 신냉전을 가져온다면 결국 그 새로운 형태의 그런 동맹, 그다음 산업, 통상, 안보, 기술, 가치, 체제 이런 것까지 포함 그 GBA 재편이 있다는 것이고, 어떤 새로운 방식의 산업정책, 이제는 그 통상이 산업정책하고 연계가 많이 되는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후변화라든가 탄소중립, 그리고 그린 GBC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응 방안을 보면 생각해 보면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보건위기라든가 이런 무역전쟁 이런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컨틴전시 대응 전략 마련하는 게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그 통상의 어떤 패러다임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한 가치 사슬이라든가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속성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소비 시장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속하고 안정적인 그런 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러한 그 뭐 최근에 어떤 그 선진국과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선진국에 대해서는 그런 대규모 시장이라든가 고숙련 노동자를 활용한다든가 그 혁신, R&D 이런 중심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그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상품 생산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는 그런 전략들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탈세계화라든가 디커플링 여기에 대한 대응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통상 제 구조적인
이고 근원적인 어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미중 간 무역 전쟁이라든가 패권이 확대되고 더 장기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그 일방주의적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이 늘어날 거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그 글로벌 공급망을 중복화시키고 그다음에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는 게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한일 간의 어떤 무역 분쟁, 그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 뭐 소부장 뭐 이런 정책도 했지만 특히나 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핵심 부품 소재 여기서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신산업에 대한 투자 혁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국제통상 무대에서 이제는 사실 WTO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기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어떤 중견 통상 그룹과의 어떤 그 협력을 좀 더 확대하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물론 뭐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좀 그 강대국들에 대한 그 대응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WTO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통상 분쟁에 대한 어떤 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좀 어떤 그 플랜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내 메가 FTA, 뭐 RCEP 아시다시피 그 무역 자유화 그 정도가 상당히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일방주의 속에서 그나마 어떤 아시아에서의 어떤 통상의 그런 어떤 그 베이스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앞으로 인도를 포함해서 그 회원국을 확대한다든가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원산지의 누적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이 CPTPP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따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뭐 웬디 커틀러가 그 보고서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미국이 그 아시아 퍼시픽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그런 통상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예를 들어 뭐 오리지널 TPP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CPTPP로 된 거에 그냥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그 CPTPP에서 새로 그 재협상을 할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그 섹터럴 딜 같은 형식으로 할 것인지인데 사실 섹터럴 딜로 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른 것보다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새로운 형태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 CPTPP에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FTA 정책, FTA가 이제 FTA 허브를 구축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원산지 규정을 좀 제대로 손을 보고 그리고 특히 단순화하고 일원화시키는 이런 게 필요하다. 얼마 전에 그 유명희 본부장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업계에서 많이 참여했는데 전부 다 이 FTA 관련해는 전부 원산지 규정 관련된 것들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이게 전부 원산지 규정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 현장에서는 이런 그 원산지 규정 사실 우리가 협상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상대 나라에 따라서 상대 나라를 보고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뭐 컴패리티브 어드밴티지가 있고 어떤 부분은 뭐 디스어드밴티지 이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원산지 규정이. 그래서 사실 C줄 날줄을 이렇게 보면 사실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웬만하면 국가나 상품 이거에 관계없이 그냥 단순화시키고 한 가지로 통일을 시키고 일원화시켜라 하고 저희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했고 제가 여기 뭐 박일영 교수님이라든가 단들하고 같이 보고서를 쓴 적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런 그 FTA 전 과정에 대한 뭐 전주기적 신통상 정책, 그래서 체결, 발효, 활용 이행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개정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서는 특히 디지털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그 선진국 간의 어떤 협정 추세를 좀 잘 살펴보고 우리도 늦지 않게 빠르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 제도 정비하고 인프라 구축인데 실제로 이러한 그
지금 뭐 발표한 그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통상 정책하고 연결을 잘 시켜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GBC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이후에 어떤 GBC가 붕괴된 사례 같은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효율성만 강조했던 그런 과거 방식보다는 그런 새로운 방식, 그 안정성과 신뢰성 이런 것들을 갖다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앞서도 말씀 불평등이라든가 양극화 확대 시기에 사실 반세계화라든가 반무역, 자유무역 이런 정서들 이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그거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뭐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 ESG 경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했을 때에도 그런 방식으로 현지화하는 데 도움을 현지화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제로 그런 기업 이익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통상정책도 이제 ODA라든가 이런 것들과 활용해서 그런 상생형 통상정책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 박사님.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발표를 너무 제가 질문 네. 또는 코멘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정철 박사님 60몇 개의 이런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은 학습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인사를 못했는데 신경림 교수 계시고 백선우 교수님 또 김우성 교수님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거의 초기 발표 단계였는데 보면은 CJK 동북아 지역에 인트라 리저널 트레이드 쉐어 할 때 보면 거기에 그 표기가 약간 좀 오류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경우에 이제 그 CJ에 의존하는 비중이 대략 한 30% 정도가 된다면 일본의 경우가 한 CK에 의존하는 게 25% 정도 되고, 그리고 중국하고 이 CJK 그게 다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중국이 한 15% 정도 된다면 그럴 때는 사실은 그 이제 그 평균의 법칙에 의해서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그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그 CJK로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CJK가 그게 중국이고 CJK는 그 위에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계산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표기가 잘못된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CJK의 인트라 리저널 트레디션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여주신 거로는 대략 한 10% 이하로 되어 있어서 조금 그래서 파란 색깔이 왼쪽에 있는 파란 색깔이 이 중국이고 그 빨간 색깔이 CJK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이 빨간 색깔이면 그러면은 이 CJK는 중국이 제일 낮으니까 중국보다는 위에 있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번 계산해 본 것도 한 10여 년 전에 한 30%, 25% 정도가 나왔었고 지금 이제 많이 줄었다고 하셨으니까 대략 한 15에서 20% 사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미국의 WTO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좀 아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CPTPP나 또 다른 어떤 그 양자주의나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지금 활발한 정책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굉장히 중요한 WTO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이 미중이 계속적으로 이 트럼프 시대와 같은 정도의 강도로 만약에 무역 분쟁을 한다면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WTO가 거의 유슬레스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WTO 체제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이 발전해온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미국의 WTO에 대한 활동, 정책 활동은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그래프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엑셀 파일을 제가 갖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지금 보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실 그 WTO에서 미국이 좀 활동을 하고는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물론 뭐 몇 가지 그 뭐 이커머스라든가 그런 협상들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WTO에도 그 대표가 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를 통해서 어떤 그 맨데이트 같은 걸 좀 받아가지고 활동은 하지만 사실상 그 USTR이라든가 그 백악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제로 뭐 제가 특이할 만한 그런 것들을 지금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고 아직까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뭐 사실 최근에 그 뭐 산업부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미국이 어쨌든 WTO를 포기한 건 아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다양한 그 활동들을 좀 통해서 뭔가 하려고는 한다는 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어쨌든 그 WTO 내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제재라든가 어떤 뭐 무역 규범을 새롭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특히 이제 그 뭐 산업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미국하고 EU하고 일본에서 뭐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떤 그 인포스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방식으로 그 전개시키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저 그 국제대학원 대학원생 양승비입니다. 네, 우선 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강문성 교수님의 국제경제 수업을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다양한 이제 MFN이나 RTA 그리고 WTO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배워서 굉장히 연관성 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 제가 질문이 있다면 일단은 그 중반부에 이제 퍼블릭 헬스를 위한 캐피털에서 퍼블릭 캐피털은 감소했는 반면 이제 프라이빗 캐피털은 증가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이제 퍼블릭 캐피털에 있는 부분이 프라이빗으로 옮겨진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그 퍼블릭 캐피털이 감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좀 보다 점진적으로 효과적인 그런 MFN이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그 도하 디벨롭먼트 어젠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배웠는데 그게 이제 그 전에 있던 MFN과는 다르게 좀 점진적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WTO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퍼블릭 캐피탈하고 프라이빗 캐피탈은 꼭 그 비중으로 나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어디가 어디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그 정부들이 시간이 가면서 좀 그런 그 좀 더 어떤 면에서는 좀 취약해진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WTO DDA는 사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건 이제 뭐 완전한 컨센서스는 아니지만
많은 그 전문가분들이 DDA는 이미 이제 좀 우리가 뭐 사망 선고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다. 그러니까 나이로비 그 우리가 이제 MC라는 게 있어요. 그 미니스트럴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나이로비에서 했을 때 거의 사망 선고에 가까운 저기를 받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DDA는 뭐 완전히 지금 뭐 오피셜리 끝낸 건 아니지만 가망이 없다, 합의될 가망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 가트 시절에 WTO 이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라운드들을 통해서 그 무역 합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관세율도 많이 낮추고 그다음에 그 non-tariff barrier 같은 경우들도 많이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이 DDA에서는 아직 합의를 그러니까 WTO 이후에는 대형 어떤 그런 그 협상의 합의를 이룬 게 없다. 물론 이제 DDA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할 수는 있으나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그 규모의 DDA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네, 양승비 학생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혹시 다른 학생 질문이 또 있을까요? 뭐 질문이 뭐 다 나온 것 같은데 예, 여기서 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사실은 우리 정철 박사님께서 워낙 이제 통상 지금 뭐 연구하실 것도 많고 뭐 그래서 좀 바쁘실 텐데 사실은 저희 우리 국제대학원에 오셨으니까 강의도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워낙 바쁘셔서 다음 학기에도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좀 사실 뭐 저희 국제대학원에 오셨을 때 저희가 많이 이제 이렇게 좀 같이 협력도 하고 좀 많이 배울 것을 좀 이제 좀 해봐야 되는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뭐 미중 무역 분쟁은 이게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뭐 단기일 내에 끝날지 아니면 정말 온고잉 뭐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몇십 년을 더 갈지 모르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뭐 이게 노말이 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뭐 관련된 저기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또 정철 박사님 또 모시고 그때 한번 또 새로 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발표 또 해주시고 학생들 질문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질문에 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걸로 그러면 저기 오늘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박성원 교수님 그 예리한 그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능하면 좀 자주 학교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자주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